자, 오늘은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에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들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세 가지 기억이 나는 대로 여러분 먼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체,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다 비워놓고 선생님이 이 정의를 뒤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는 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 저항이 이번에는 매우 크대요.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 그럼 얘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겠죠. 또는 뭐 절연체 적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절연체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3번이요. 전기 저항이 도체보다는 매우 크지만 절연체보다는 작은 물질, 얘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자석이 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자석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눴었죠. 먼저 자석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못과 같은 세부치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강하게 자기화가 됩니다. 이 자기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자석에 잘 달라붙게 되죠.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 자기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구 자석, 그러니까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요. 종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대부분 물질들 같은 경우에 자석에 잘 달라붙지 않죠.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단 매우 약하게 일시적으로 자기화가 되긴 되나 영구적으로까지 이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석의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루는 건 액정입니다. 자, 액정 같은 경우에는요, 고체 결정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액체처럼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액정이라고 의미하는 LCD 같은 경우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런 정의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정 분자는 보통 가늘고 긴 사슬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액정 표시 장치를 우리가 LCD라고 얘기하고요. 액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전압에 따라서 빛을 투과시키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는 뭐 사진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액정 표시 장치는 전자계산기 온도계, 자동차의 길 안내기, 이게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휴대전화 이런 영상 표시 장치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한 번 더 나오죠.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라고 해서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사례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로 전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여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자, 밑에 우리 반도체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예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P형은 포지티브 플러스를 의미하고요. N형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빠르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순물의 종류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불순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예시를 보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자, 원리를 보면 나머지 다 규소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이렇게 전자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붕소가 들어가 있는 이 경우에 보면 지금 모자랍니다. 이유는요.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를 공유할 건데
붕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총 7개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가 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빈자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부르고요. 이 양공을 통해서 이 전하가 날라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양공이 생기고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형 반도체 한번 볼까요? 반대로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5개면 규소에 4개, 그리고 얘에 5개. 그래버리면 8개가 넘어가 버리죠. 전자 1개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는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형과 N형 반도체로 나눠지고요. 얘들을 결합시켜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반도체의 성질과 이용 한번 볼게요.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의 반도체, 온도, 압력, 가스, 방사능 등의 감지기로서 이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적외선 감지기라던가 자외선 감지기, 그리고 태양 전지 등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CD나 광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를 만드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학력평가 문제에서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배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초전도체라고 얘기가 나오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임계온도가 뭐냐면요. 임계온도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초전도 상태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해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니까 제일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가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강하게 흘려주면 당연히 자기장도 강해질 거고요. 자, 초전도 상태가 되면 외부 자기장을 초전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석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 초전도체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죠. 친구들이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보다 마이너스라는 게 더 익숙해서 그렇게 외워버린다. 그래서 잘못 실수해서 시험에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다시 한번 지금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마이스너 효과, 여러분들이 흔히 초전도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석 위에 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떠 있는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원리가 되게 되고요. 자, 이용을 한번 봅시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우리가 MRI라고 부르는 이 검사기, 그리고 인공핵 융합 장치, 자기 부상 열차 등의 이 초전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임계 온도에 도달해야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아주 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낮은 온도를 만들기 위한 냉각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가 실온인 상황이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 상황 온도에서 얘가 바로 초전도체의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하려기 위해서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가 필요로 했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로는 어렵다 보니 얘를 계속 다른 금속들과 합금을 하거나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저항이 지금 0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 시작하는 여기가 바로 임계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네오디뮴 자석 볼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은요, 자석의 재료가 되는 철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붕소, 네오디뮴 등을 첨가해서 만든 자석이고요. 얘가 자석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뤘던 그런 말굽 자석이라던가 일반 자석, 막대 자석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자석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칠판이나 이런 데 붙이는 자석들도 대부분 이런 네오디듐 자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드디스크인데요. 요즘은 사실 하드디스크보다는 SSD라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하드디스크의 비중이 많이 줄었긴 하지만 이 하드디스크의 디스크를 활용하기 위한 이 자석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에서도 이런 자석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4번의 여러 가지 신소재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탄소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는 흑연 원자 한 층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휠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LED와 같은 휘어진 디스플레이 이거에 투명한 전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핀을 똘똘 말아 놓은 구조겠죠. 자, 옆에 보면 육각형 벌집 모양의 그래핀이 원통형으로 말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열이나 전기의 전도도가 좋고 가볍기도 하지만 또 강도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현미경의 탐침이나 나노 핀셋 그리고 강도가 강한 복합 재료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탄소, 나노 튜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소재의 개념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번 빠지지 않고 6월, 9월, 11월에 한 문제씩 출제가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은 반드시 잊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편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